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방위산업 기술에서 비약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연구 및 개발 결과로 한국 방위산업의 새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국제군사훈련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의 F-22 랩터와 대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KF-21은 단순히 경쟁자와 동등한 수준을 넘어서서 기동성에서부터 고급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1년에 도전해서 F-22를 능가하는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과 F-22 간의 대결은 국제상공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기종 모두 전투 및 기술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설계와 첨단 기술을 갖춘 KF-21 보람에는 우월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KF-21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고급 가상 변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조종사가 전투 상황에서 더 높은 정확도와 유연성으로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KF-21에 탑재된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시스템은 또한 원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능력이 뛰어나며 동시에 여러 목표를 처리하여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KF-21은 고급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여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방해하고 전자전에 대한 자체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의 무기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으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부터 스마트 폭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KF-21은 이러한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F-22보다 우월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F-22가 스텔스 기술과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라 할지라도 KF-21은 첨단 기술과 유연한 전술로 이를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군사력의 시험만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 기술에서 이루어진 비약적인 발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시대의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승리 소식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KF-21의 인상적인 성과에 영향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전투기를 구매하여 자국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 보람의 힘과 첨단 기술을 목격한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이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대표단, 방위 관료들,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대표들이 구매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대표단은 열정적으로 환영받았으며 KF-21의 생산 및 개발 시설을 방문하는 투어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과 정교함을 직접 보고 KF-21이 갖춘 최신 무기 및 제어 시스템을 감상했습니다. 공식 회담은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 공유와 기술 지원의 의지를 표현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KF-21의 품질과 전투 능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며 한국이 KF-21 보람의 개발에서 이룬 성취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지 그 힘과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기술 개발의 기회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는 기술 공유와 파트너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국방 비밀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 원칙과 조건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항공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 계획에는 교육, 기술 지원 및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항공기 수량, 무기 구성,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이 미래의 항공기 생산 및 유지 보수에서 더 큰 자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을 원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의 자부심과 과학기술 성취의 상징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불가결한 부분이 되어 양국의 군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합의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KF-21의 국제시장에서의 매력도와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이는 방위 기술 수출에서의 큰 성공이며 그들을 글로벌 방위 산업 지도 위에 견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우수한 성능이 널리 알려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으로부터 이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F-22 랩터 대신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반응이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이러한 결정이 군사력 균형과 미국의 지역 및 글로벌 영향력에 미칠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입법자들과 국방 관계자들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방위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의 장기적인 방위 관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방위 산업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과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지역에서의 전략을 재평가하고 무기 수출 정책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자국의 방위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혁신과 협력을 통해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방위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KF-21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적용한 첨단 기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일부는 KF-21이 방위 기술에서 중요한 진보를 대표한다고 인정하며 미국도 이러한 혁신에서 배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미국 관리들은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미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방위 산업에서의 혁신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과 권력을 국제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미 공군의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결국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운항 중단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하고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시각으로 한 나라의 방위상이 자국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스프리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도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재집권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지지율 23%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이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미국의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에 협력하면서 일본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조선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유지, 보수 사업을 일본 조선소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군함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현격히 밀릴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안이 바로 미 군함을 동남아시아, 특히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집 약적 생산 설비가 동아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 역량은 떨어진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심지어 군함 제조에서조차 미국은 이제 절대적 양에 있어서 중국이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눈여겨본 나라는 세계 조선업 1, 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야말로 이미 갖추어진 조선소의 가장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먼저 일본을 물망에 놓는 듯 했습니다. 미군함 유지 보수 사업은 무려 73조 원짜리 사업이며 군함 건조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쇠락해 도크가 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국방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스프리 추락 사건이 터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본은 자칫 미국 내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불가능 여론이 형성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홍해와 수에즈 운하 등에서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컨테이너들이 여러 차례 고장이 나거나 납포되는 등 사고를 치면서 적어도 일본 단독으로 이 큰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 미 해군은 이 사업을 두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미 해군 측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해군 관계자들은 미군 군함의 보수, 유지 즉 MRO 및 선박 제조 협력을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해군력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이며 설계 단계부터 건조되는 군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방공체계를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의 방공망이 강력한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도 자국의 군함을 맡기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방공망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돌아갔고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함정 보수 사업은 급속도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은 동해상에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차남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 무인 표적기에 SM-2를 발사해 명중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마땅한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림팩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 훈련장의 실사격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실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언이 제작한 SM-2는 함정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로 사거리는 150km이며 한 발당 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은 국내 유도탄 실사격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과 우리 군의 과학적 교육 훈련 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협력해왔고 이번 실사격 훈련에도 두 나라의 공조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SM-2에 대한 실사격 훈련까지 국내에서 완벽하게 해내자 미국은 한국의 대공 능력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인 SM-6 요격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이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의미였는데요. 최종 판매는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M-6가 대체 어떤 무기체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M-6는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이 가능한 반경미사일 체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하고 있고 따라서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격 체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SM-6 도입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보 KMPR과 함께 한국형 삼축 체계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SM-6을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격미사일 SM-6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탑재되어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6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존 힐미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다목적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M-6는 미 레이시언사가 제작했습니다.
항공기 및 함정의 경우 24만 46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km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서 모든 타깃을 요격할 수 있어 바다 위의 패트리엇이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미 군함 유지 보수 시 방공망이 약하다고 지적되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미국 군함 수립 프로젝트는 한국 역시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K구자 주포 18문이 도착했다. 내년에 수십 대가 추가 인도될 것이다. 폴란드 군비청.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구자 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시 SNSXX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A1 썬더 자주포 18문을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 전차 사진을 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전차와 K구 자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를 하려는 국가들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쓸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 탄약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약 79조 원, EU 약 71조 원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Y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해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 장사 정포는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영국군은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도 안 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OJ 11일 현지 시간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EU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 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 데 대략 58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가 저렴하고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가 잘 협업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 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 국가와 한 것 아니라 나토 전체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에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한국에서 차륜형 장갑차 100대를 수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사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산을 제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기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무장단체 침투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니즈넥스1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동남아 지역 특성상 정글 속에 숨어있는 테러 단체를 섬멸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무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추위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마다 분쟁이 커지고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산악, 설원, 정글, 사막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2년, 최대 10년 빨리 납품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장을 해야 하는 유럽과 각종 분쟁을 대비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 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칠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 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에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 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8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호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 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한화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 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 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시기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